선배, 어머님, 아버님은 같이 안 오셨어요? 아, 내가 시간이랑 장소 알려드렸었는데 왜 안 오셨지? 내가 연락해 볼게. 예비 사위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지만 통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몇 초간 귀에 가져다 대더니 이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라? 왜 안 받으시지? 급하게 오고 계셔서 안 받으시는 걸 수도 있어요. 아니, 김서방이 모시고 왔어야지 왜 따로 왔어? 두 분이 워낙 개인주의셔서요. 저희 집은 그런 거에 연연 안 하시니 먼저 주문할까요? 두 분도 밥 먼저 먹고 있으라 하실 거예요. 이미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 지난 상황이었고 직원도 계속 눈치를 주기에 결국 먼저 주문을 넣었습니다. 식사가 나왔고 젓가락 소리만이 테이블 위를 메웠습니다. 2시 5분 예비 사위의 휴대폰 화면이 번쩍였습니다. 예비 사위는 메시지를 확인한 뒤 짧게 웃었습니다. 오늘은 좀 어렵겠대요. 다시 날 잡자고 하시네요. 어제 모임 나가셨다가 좀 피곤하셨나 봐요. 모임 갔다가 피곤하셔서 안 나오신다고? 자네 오늘이 상견례라는 건 말씀을 안 드렸나? 당연히 말씀드렸죠. 그런데 저희 부모님 성격이 그러세요. 그런 거에 큰 의미 안 두셔서. 큰 의미를 안 두신다고? 그럼 우리는 자네 부모님께서 신경도 안 쓰시는 일에 큰 의미를 둬서 여기서 이렇게 1시간이나 기다려도 괜찮았다는 말이야. 자네 제정신인가? 기환 씨에게는 당장 파혼을 하자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화가 나고 무리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파혼을 외치려는 순간 기환 씨의 머릿속을 지나가는 보다 확실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연의 주인공인 기환 씨는 20대 중반에 처음으로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리는 공장 안에서 금속 부딪히는 소리에 익숙해지는 데만 한참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하루 12시간 서서 일하면서도 묵묵히 버텼습니다. 그 공장에서 품질 관리팀장이 되기까지 30년이 걸렸습니다. 아내와는 같은 공장에서 만났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식당 구석에 앉아 도시락을 먹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퇴근길 버스에서 몇 번 눈이 마주쳤고 그 뒤로는 따로 볼 수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가 생겼는데 그 후로는 더 자식 소식이 없더군요. 그렇게 소중한 외동딸 하나 귀하게 키워보자 했습니다. 아내는 출산 후 공장을 그만두었습니다. 대신 틈날 때마다 작은 가게에서 일을 했고 명절이나 방학이 되면 전단지 돌리는 아르바이트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살림은 빠듯했지만 남의 도움을 받을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남들이 봤을 때 넉넉해 보일 집도 아니었죠. 그래도 매달 꼬박꼬박 월급이 들어왔고 아이에게 먹이고 입히는데 부족함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 하나만큼은 많이 지원해주고 잘 키우고 싶었는데 사는 게 그리 마음대로 되지는 않더군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나 하는 날들이 반복되다 보니 정작 딸에게 그리 많은 신경을 써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스스로 알아서 크는 기특한 아이였습니다. 고등학교 내내 전교 몇 등이니 말이 많더니 대학 다니는 내내 장학금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요즘 년이 얼굴이 점점 수척해지는 것 같지 않아? 아침마다 새벽 첫차 타고 나가더라. 밤엔 또 스터디 한다고 늦고 방학엔 인턴도 한다지. 아르바이트까지 한다며? 그걸 셋 다 하면서 언제 쉬어? 난 말만 들어도 벅차. 근데 저 녀석 힘들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하네. 딸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확고하게 입사하고 싶은 기업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들어보니 무슨 글로벌 대기업이라던데 그렇게 목표를 잡아서 그런가 점점 더 무리를 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은 과로로 쓰러졌다고 응급실에서 연락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는 기환 씨가 딸을 혼내기도 하면서 말려보려고 했는데 딸은 그 말들이 더 자극이 됐는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몇 번 아쉽게 떨어지기도 했었지만 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날은 그야말로 기완신의 집안 잔칫날이었습니다. 없는 살림에 어학연수 한 번 보내준 적 없는데 혼자 알아서 척척 준비해서 떡하니 글로벌 기업에 합격하다니 기완 씨 부부가 어찌 자랑스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합격 잔치 이후 몇 달이 흘렀고 어느덧 딸은 입사 6개월 차가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만 해도 원했던 콘텐츠 기획팀에 들어간다고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인사이동이 있었고 딸은 만족스럽게 일하고 있었음에도 갑자기 영업지원 TF팀으로 발령이 난 겁니다. 기완 씨는 그 일이 마뜩잖았습니다. 팀 변경에 대해 딸이 뭔가 말을 아꼈기 때문입니다. 얼핏 듣기로는 그 팀 팀장 성향이 까다롭기로 유명하다던데 잘 모르는 기완 씨가 듣기에도 내부 정치 냄새가 짙었습니다. 연이 원래 기획팀이었잖아. 왜 갑자기 영업 쪽으로 바뀐 거야? 신입은 군만 없이 따라야 된다고 했다더라. 인사이동은 회사 사정이라나 뭐라나. 영업팀으로 간 뒤부터 딸은 유난히 지쳐 보였습니다. 출근은 더 일찍, 퇴근은 더 늦었습니다. 회식이 잦아졌고 그 다음 날이면 눈밑이 퀭하게 들어간 얼굴로 아침을 맞았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시간은 자정도 넘기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기완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2시였습니다. 문 앞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오던 딸은 힘이 빠진 듯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지금이 몇 시인 줄 알아? 매일 이게 뭐 하는 거냐 대체? 딸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오늘도 회식이었어. 팀장이 계속 남으라고 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망나니처럼 굴 거야? 회식이 일이냐? 적당히 하고 빠지면 되지 왜 그렇게 미련하게 그러고 있어? 딸은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회사 일로도 힘든데 아빠까지 왜 그래? 위로는 못 해줄 망정. 그 말에 기완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순간 자책이 올라왔습니다. 말이 툭 튀어나왔지만 딸을 탓하고 싶은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걱정됐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이 칼날처럼 닿았다는 걸 느낀 순간 기완 씨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콩나물과 북어를 붓고 와서 해장국을 끓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치와 멸치볶음, 달걀말이가 조촐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딸은 피곤한 얼굴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이거 먹고 좀 풀어. 어제도 회식했다며. 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국을 떠먹었습니다. 그러다 말이 나왔습니다. 어제 회식 때 팀장이 실적 가지고 자꾸 눈치 주더니 말을 이상하게 하는 거야. 너무 기분이 나빴는데 다들 웃고 있으니까 따지지도 못하겠더라. 무슨 농담인가 들어보니 충분히 따질 수 있을 만큼 무리한 농담이었습니다.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해? 그냥 넘길 일 아니야. 인사팀에 말해야지. 그런 애매한 거로 어떻게 신고를 해. 아직 수습도 안 끝났는데 괜히 문제 만들고 싶지 않아. 기완 씨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 화가 올라왔지만 더 다그치면 딸이 무너질까봐 참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딸이 말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따로 있었나 봅니다. 눈치를 보고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엔 좀 낫긴 해. 우리 팀에 좋은 선배 한 명 있어. 그분이 많이 도와줘. 어떤 분인데? 해외 유학 다녀온 분인데 회식 갈 때마다 앞에서 기다렸다가 집 근처까지 데려다 주셔. 밥도 잘 사주고 야근하면 도와주기도 해. 기완 씨는 그 말을 듣고 마음 한켠이 놓였습니다. 딸 곁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웠던 거죠.
하지만 옆에서 아내는 의미심장한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기환 씨는 일찍 이부자리를 정돈하기 시작했는데 아내와 딸은 거실에서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은 시간이 되어서야 딸은 방으로 들어가고 아내는 어딘가 들뜬 표정으로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뭔데 그렇게 싱글벙글이야? 아까 연희한테 그 선배 얘기 계속 물어봤거든. 아무래도 좀 수상하길래 뭐가 수상했다고 그래? 그래서? 남자 선배 맞대. 집까지 데려다 주고 밥 사주고 같이 야근하고. 이거 곧 결혼 얘기 나오는 거 아니야? 기환 씨는 이런 게 여자의 직감인가 싶었습니다. 딸의 얘기를 들을 때는 그냥 막연히 여자 선배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내가 느끼기에는 다 호감 남녀가 썸을 타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그날 이후 딸은 종종 퇴근 후 전보다 편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기환 씨는 그게 그 선배 덕분이라는 걸 아내의 말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남자 선배라고 하니 의심과 걱정이 섞였지만 처음에는 그래도 사람 하나라도 편히 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으니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상은 얼마 지나지 않아 맞아떨어졌습니다. 딸은 그 선배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 만남은 의외로 오래 이어졌습니다. 별다른 마찰도 없어 보였고 주말이면 종종 외출을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사귀는 지 1년이 되던 무렵 딸은 식탁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 나 그 사람하고 결혼 생각하고 있어. 기환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조만간 집에 초대할게요. 정식으로 인사드리려고. 그 말에 집안 분위기가 조금 달아올랐습니다. 그래, 어휴 드디어 만나보는구나. 선배는 밥 뭐 좋아하시니? 기환 씨도 내심 놀랐지만 반대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딸을 힘든 시기에 도와준 사람이었기에 말로 들은 인상도 나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드디어 인사하기로 한 날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오전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딸도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하며 긴장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약속 시간은 오후 6시. 하지만 시계는 6시 반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예비 사위는 오지 않았습니다. 딸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통화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동네 돌고 있대. 주차할 데가 없어서 헤맨다고. 기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네 골목이 좁은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연희야, 건너편 주차장 얘기해줘. 거기 저녁된 자리 많아. 딸은 알겠다고 하고 다시 통화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예비 사위는 예정 시간보다 30분이나 늦게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남자는 미소를 띠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첫 마디가 조금 뜻밖이었습니다. 와, 이 동네 골목 진짜 어렵네요. 차 댈 데가 없어서 한참 돌았어요. 골목 보니까 차들이 다 조그맣던데 그래서 다들 불편한 걸 모르나? 늦은 게 민망해서 한 말이었겠지만 그 말 끝엔 묘하게 사람을 깎아내리는 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기환 씨는 예비 사위에게 조금씩 거리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식사 자리에서도 자주 휴대폰을 바라보는 모습이 눈에 걸렸습니다. 진동이 울릴 때마다 힐끗힐끗 시선을 내리며 또 한참을 핸드폰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기환 씨도 눈에 띄는 행동만큼은 아니라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쯤 그 행동이 반복되자 너무 눈에 거슬려서 결국 물었습니다. 급한 업무라도 있나? 계속 휴대폰을 보내. 아, 저희가 영업팀이잖아요. 그래서 주말에도 좀 이런 일이 자주 있네요. 게다가 팀장님이 워커홀릭이라 금요일에도 계속 연락이 와요. 하하. 그 팀장님은 정말 별꼴이야. 정말 주말에는 사람 좀 냅두지.
기환 씨도 그 팀장 얘기를 들으니 썩 좋은 기분은 아니었던 터라 그날따라 식사 후 담배 한 대가 생각났습니다. 자네 나랑 같이 잠깐 바람 쐬러 나갈까? 담배나 한 대 하지. 예비 사위는 흔쾌히 따라 나섰습니다. 바람은 차가웠고 아파트 입구 쪽 벤치 근처에서 두 사람은 담배를 꺼냈습니다. 연희가 회사 초반에 많이 힘들어했거든. 그때 옆에서 도와줘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하긴 연희가 고집이 좀 세잖아요. 그래서 팀장님한테 찍힐 뻔했거든요. 저 아니었으면 큰일 났을 거예요. 제가 팀장님 성격을 워낙 잘 아니까 중간에서 잘 조율했죠 뭐. 어찌 들으면 평범한 말인데 기환 씨 귀에는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딸을 도운 게 아니라 팀장과의 줄다리기에서 본인이 상황을 정리했다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말투 속엔 딸의 입장을 대변하려는 기색보단 딸의 성격을 문제 삼고 자신은 그걸 잘 감싸줬다는 식의 자기 과시가 묻어 있었습니다. 만나기 전에는 참 고마운 사람이었는데 오늘 처음 본 예비 사위는 점점 기환 씨 마음속에서 점수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달랐나 봅니다. 그날 밤 아내가 침대맡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나는 괜찮던데 당신은 어땠어? 말도 예의 바르고 성격도 유한 것 같던데. 기환 씨는 잠시 뜸을 들이다 대답했습니다. 글쎄, 난 정이 안 가더라. 말은 공손한데 속이 얄팍해 보여. 아내는 말없이 이불을 펴다 말고 그런가 하고 고개를 갸웃하더군요. 다음 날 아침 기환 씨는 딸과 마주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미지근한 국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예 자리를 피해 안방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딸은 눈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담담한 표정으로 국을 휘젓고 있었습니다. 결혼 말이다. 어쩌다가 얘기하게 된 거야? 넌 그 사람이 왜 괜찮을 것 같았어? 딸은 젓가락을 놓고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회사 초반에 진짜 힘들었잖아. 야근하고 회식하고 진짜 나 버티기 힘들어했다는 거 아빠도 잘 알잖아. 그때 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도와준 게 선배야. 그때뿐만이 아니고 계속 나를 얼마나 배려해 주는데. 기환 씨는 딸의 말을 다 듣고 난 뒤에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괜히 말을 끊었다간 진정성이 떨어져 보일 테니까요. 배려는 고맙지. 근데 결혼은 배려만으론 부족하다. 그 배려가 계속될 수 있을지 책임이 뒤따르는 사람인지 잘 봐야 해. 뭐 보리와 같은 회사 다니니까 어느 정도인지는 알 거라 생각하고 별말 안 하마. 아빠, 나는 그렇게 계산적인 결혼하고 싶진 않아. 서로 행복하게 사는 게 우선이지. 따지고 하는 게 무슨 부부고 결혼이야? 가족이 되는 건데. 기류가 싸늘해졌습니다. 서로 말조심은 하고 있지만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다툼으로 번질까 싶을 때 안방에 있던 아내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됐어. 둘 다 말꼬리 붙잡고 싸우려고 얘기하자 했어? 연희도 이제 자기 인생 사는 거고 우리도 옆에서 도와줘야지. 당신도 마음 좀 열고. 나도 그 친구 괜찮아 보이더라. 기환 씨는 사람 보는데 느낌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기환 씨의 이 느낌이란 것을 두 사람에게 설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정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더 말을 보태봤자 딸만 상처받을 게 뻔했기에 속으론 한숨이 절로 나왔지만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환 씨는 따로 담배를 피러 나갔을 때 받았던 예비 사위의 번호로 연락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전에 어른들이랑도 같이 만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 주말쯤이면 어떻겠나? 우리 집사람 일정은 내가 조정해 두겠네. 그 주말쯤이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일정 좀 더 보고 연락드릴게요.
말끝이 느슨했습니다. 기환 씨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마라는 표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나름 상견례의 자리가 되는 건데 대답도 시원찮았고 가볍게 약속 잡는 느낌이 들었죠. 그래도 다음 날 확답을 받았고 장소와 시간도 모두 확정할 수 있었으니 기왕 이렇게 된 거 기환 씨도 마음을 열고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 주 주말 기환 씨는 아내와 함께 상견례 때 입을 옷을 보러 백화점에 갔습니다. 기환 씨는 평생 정장이라고는 경조사 다닐 때나 입는 사람이었으니 깔끔한 옷으로 한 벌 마련해서 딸 체면도 살려주고 싶었죠. 회색 셔츠나 차분한 네이비 계열로 고르자고 이야기하며 남성복 코너 쪽으로 걷고 있는데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딸이었습니다. 딸은 누군가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중년 여성이 딸의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기환 씨 부부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연희야, 어머, 누구랑 같이 있는 거야? 딸은 놀란 듯 고개를 돌렸고 그 중년 여성도 함께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여성이 뒤를 도는 순간 확 담배 냄새가 풍기더군요. 요즘에 누가 담배를 피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일은 아니지만 기환 씨는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박 씨만큼이나 담배 냄새가 나는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엄마, 아빠, 여기서 뵙네. 아, 여기 인사드릴게요. 선배 어머니세요. 우리 시어머님. 어머머, 이렇게 뵙게 되네요. 저는 상훈이 엄마 되는 사람이에요. 어머, 그러셨구나. 벌써 같이 쇼핑도 다니시는 거예요? 우리 집은 아들 하나라 그런지 벌써부터 며느리 생긴다는 게 너무 좋아서 그만 연이 좀 귀찮게 굴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저도 엄마 두 분이 된 것 같아서 좋아요. 딸은 어색하게 웃고 있었고 아내의 표정은 점점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진작부터 딸 같은 며느리 갖는 게 소원이었어요. 오늘도 둘이서 옷 좀 보려고 했는데 마침 이렇게 만나니까 인연이네요. 사돈들도 같이 둘러보실래요? 같이 쇼핑을 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딸이 이런 상황인 걸 봤는데 거절하고 따로 보겠다고 하는 것도 그림이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내시된 쇼핑은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예비한 사돈은 어색하지도 않은지 아니면 기환 씨 부부는 안중에도 없는지 딸에게 연신말을 걸었습니다. 이거 봐봐. 이 원피스 너무 예쁘지 않니? 내가 원래 빨강이 잘 봤잖아. 에휴, 나도 딸이 있었으면 이런 거 척척 사줬을 텐데. 엄마 마음 알아주는 건 딸밖에 없더라. 기환 씨가 듣기에도 그 말은 딸에게 사달라고 눈치를 주는 거나 진배 없었습니다. 딸이 머쓱하게 웃기만 하자 옆에 있던 아내가 안사돈을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연희가 딸이긴 한데 저희가 아들처럼 키워서 그런 간드러지는 맛은 없네요. 뭐 저희가 이런 거 사달라는 말 같은 건 잘 안 하긴 했어요. 어머, 아니에요. 연희가 얼마나 센스 있고 따뜻한데요. 사돈들께서 말을 안 하셔서 그렇지. 말하면 눈치껏 굴 텐데. 애들 자기 살림 해보겠다고 새벽부터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이런 거 사달라는 말 쉽게 못하죠. 그런 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아유, 그런 건 마음으로 해주는 거지 뭐. 사돈께서도 연희한테 그런 거 하나쯤은. 더 이상 이야기가 길어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예비한 사돈이 무슨 말을 더 꺼내기 전에 기환 씨가 그 틈을 끊었습니다. 옷은 뭐 나중에 천천히 다시 보죠. 식사 시간도 애매해졌는데 밥부터 먹으러 가면 좋겠네요. 그 말에 따른 안도의 숨을 쉬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일 불편했던 건 딸이었을 겁니다. 기환 씨는 일부러 백화점 식당가가 아닌 건물 밖에 있는 음식점을 콕 집어 얘기했고 다행히 쇼핑은 흐지부지 끝난 채 백화점을 벗어날 수 있었죠. 이때까지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사돈지간 갈등인가 생각했습니다.
아직 어떤 집안인지도 잘 모르고 말이죠. 하지만 역시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꾸며진 모습이 아닌 일상생활을 지켜봐야 했던 겁니다. 갑자기 잡게 된 점심 식사 자리는 무난하게 흘러가는 듯 했지만 밥을 다 먹을 즈음 이상한 정적이 생겼습니다. 예비한 사돈이 가방을 열더니 천천히 담배갑을 꺼내더군요. 주변 눈치도 식당 안 분위기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동작이었습니다. 예비한 사돈은 누구에게 묻지도 않고 라이터를 켜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곧 연기와 냄새가 식탁 위에 퍼졌고 옆자리 가족들이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놀란 듯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딸은 눈이 커지더니 식당 이곳저곳을 살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기환 씨는 조금 기다리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실내라 그면 구역인 것 같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자리 옮겨서 피우시는 게. 아이 참, 요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예민해요? 밥 먹자마자 한 대표에 싹 소화가 된다고요? 말투는 웃음 섞인 듯 했지만 그 안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직 불편한 사이였기에 정색하고 제지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옆 테이블 눈치만 보고 있을 때 마침 식당 직원이 다가와 정중히 제지했습니다. 손님, 매장 안에서 흡연하시면 안 됩니다. 나가서 펴주세요. 예비한 사돈은 결국 담배를 껐지만 그 표정에는 억울함과 불쾌함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기환 씨는 불편해진 공기를 조용히 감내하며 물잔을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이 결혼 진짜 괜찮은 걸까? 오늘 보니까 내가 너무 쉽게 생각한 건가 싶기도 하고. 상견례도 잡았는데 일단은 가봐야 하지 않겠어? 당신도 한 말엔 책임을 져야지. 상견례 날 기환 씨 부부는 약속 시간보다 20분 먼저 도착했습니다. 예약은 1시, 도착 시간은 12시 40분. 식당 입구 옆대기 좌석에 앉아 있었고 딸은 테이블 안쪽 자리에서 미리 자리를 정리하며 물컵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식당 안은 아직 한산했습니다. 창가 쪽에는 가족 단위 손님이 식사를 시작했고 창문 틈으로 정오의 햇살이 흘러들었습니다. 식당 직원이 와서 테이블 세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가고 시계 바늘은 조용히 1시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1시 5분,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주문 도와드릴까요? 아직 일행들이 안 와서요. 다 오면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 오시면 벨 눌러주세요. 딸은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했지만 읽음 표시가 없다고 했습니다. 통화도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죠. 그렇게 핸드폰만 붙들고 있던 사람이 연락이 안 닿을 수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잠시만요. 뭐 급한 일 생겼나? 왜 연락을 안 받지? 1시 15분 식당 안의 소음은 점점 커졌고 주말 점심을 즐기러 온 손님들로 빈자리는 줄어들었습니다. 1시 30분 직원이 다시 와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예약 인원 중에 변경 있으신가요? 주말이라 대기 손님도 계셔서 슬슬 주문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아, 잠시만요. 곧 도착한다는 것 같아요. 방금 연락 왔어요. 딸은 일어나 문 쪽을 바라봤는데 그때 문이 열리고 예비 사위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셔츠에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다들 일찍 오셨네요. 오는데 차가 너무 막히더라고요. 기환 씨는 시계를 봤습니다. 1시 34분. 직원은 정말 이제는 주문을 받아가려고 작정했는지 자리를 떠나지 않고 테이블 옆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예비 사위는 그 옆을 지나쳐 자연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선배, 어머님, 아버님은 같이 안 오셨어요? 아, 내가 시간이랑 장소 알려드렸었는데 왜 안 오셨지? 내가 연락해 볼게.
예비 사위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지만 통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몇 초간 귀에 가져다 대더니 이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라, 왜 안 받으시지? 급하게 오고 계셔서 안 받으시는 걸 수도 있어요. 아니, 김서방이 모시고 왔어야지 왜 따로 왔어? 두 분이 워낙 개인주의셔서요. 그렇게 챙겨드리는 걸 더 싫어하세요. 그런데 오늘은 좀 찾아뵀어야 했었나 봐요.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예비 사위는 이 상황을 그리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듯 장난스럽게 웃고 있었고 기환 씨는 슬슬 머리에 열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있던 직원이 빨리 주문을 하라는 듯 다시 헛기침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쿨하셔서요. 먼저 먹고 있으라 하실 거예요. 저희 집은 그런 거에 연연 안 하세요. 먼저 주문할까요? 말은 가벼웠고 웃음은 편안했습니다. 기환 씨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먼저 주문을 넣었습니다. 식사가 나왔고 젓가락 소리만이 테이블 위를 메웠습니다. 2시 5분 예비 사위의 휴대폰 화면이 번쩍였습니다. 예비 사위는 메시지를 확인한 뒤 짧게 웃었습니다. 오늘은 좀 어렵겠대요. 다시 날 잡자고 하시네요. 어제 모임 나가셨다가 좀 피곤하셨나 봐요. 기환 씨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내도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모임 갔다가 피곤하셔서 안 나오신다고? 자네 오늘이 상견례라는 건 말씀을 안 드렸나? 당연히 말씀드렸죠. 그런데 저희 부모님 성격이 그러세요. 그런 거에 큰 의미 안 두셔서. 큰 의미를 안 두신다고? 그럼 우리는 자네 부모님께서 신경도 안 쓰시는 일에 큰 의미를 둬서 여기서 이렇게 1시간이나 기다려도 괜찮았다는 말이야. 자네 제정신인가? 장인어른 고정하세요.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제가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다음에 다시 자리 잡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죠? 네, 장모님도 그게 괜찮으시죠? 예비 사위는 기환 씨가 말이 통할 것 같지 않자 약삭 빠르게 아내를 향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도 이전에 안사돈에게 당했던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비 사위의 편을 들어줄 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환 씨네 가족은 계산도 하지 않고 식사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딸도 예비 사위를 째려보며 기환 씨 부부를 뒤쫓아 나왔고요. 식당 문을 나선 직후 주차장까지 아무 말 없이 걸어가던 기환 씨가 차 안에서 아내와 단 둘이 되자 입을 열었습니다. 딸은 자기 차에 탔으니 딸에게 말하기 전에 아내에게 먼저 말해두고 싶었던 겁니다. 이건 절대 안 돼. 파혼시켜야겠어. 조수석에 앉은 아내는 깜짝 놀라 기환 씨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놀람보다는 동의에 가까운 침묵이었습니다. 기환 씨는 그렇게 말하고 나서 고개를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끝은 단단히 조여 있었고 창밖엔 주말 오후의 햇살이 무겁게 깔려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뒤 조금 늦게 들어온 딸은 눈치를 보며 기운 없는 걸음으로 거실에 들어섰습니다. 기환 씨는 소파에서 딸이 앉기를 기다렸고 딸은 각오한 듯 기환 씨 부부와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파혼하자. 다만 우리가 먼저 말하면 손해볼 게 많으니까 상대가 먼저 말하게 해야 한다. 딸은 눈을 피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알아보니까 먼저 파혼하자고 하면 그쪽에서 위약금도 물고 그래야 할 수도 있다더라. 파혼 사유는 그쪽 집안 때문이지만 괜히 우리가 손해볼 수도 있는 일은 최대한 피해야 하지 않겠니? 아니, 잘잘못이 명백한데 왜 그럴 수도 있다는 건지. 이래서 착하게 사는 사람들만 억울하다는 거라니까. 나한테 다 생각이 있어. 그러니까 그쪽에서 먼저 파혼하자고 말하게 유도를 하자고. 그러자 눈치만 보던 딸도 이제는 느끼는 바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에 관련한 얘기만 하면 싸우게 됐던 두 사람이 드디어 같은 마음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알겠어요.
아빠 말대로 할게요. 그동안 고집 부려서 죄송해요. 제가 아빠한테 사람 보는 눈은 못 물려받았나 봐요. 그게 다 경험으로 쌓이는 거 아니겠냐?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지 않겠어.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자고. 며칠 뒤 딸은 예비 사위에게서 연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예비 안사돈이 사과하며 다시 한번 정식으로 상견례 자리를 잡고 싶다고 했다거군요. 그게 진짜 예비 안사돈의 마음일지 예비 사위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듣기 좋은 말로 포장한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기완 씨네 가족한테는 이전에 갔던 상견례도 정식이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 비죽거려지긴 했지만 기완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에서는 하나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돌려줄 시간이다 라고요. 이번엔 예비사위 측이 직접 예약하고 준비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는 고급 호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딸의 말에 따르면 예약금만 30만 원은 한다더군요. 기완 씨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반응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상견례 당일 아침 딸은 약속대로 호텔로 향했습니다. 아내는 딸을 배웅하고 돌아와 조용히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기완 씨도 아직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거실에 있었습니다. 커피포트를 올려놓고 조용히 기다렸고 거실 창밖에선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시간은 약속된 상견례 시각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예비사위의 전화와 메시지가 빗발쳤고 기완 씨는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약속된 시간에서 1시간이 지난 후 천천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좀 힘들겠네. 급한 일이 좀 생겨서 말이야. 장인어른, 상견례보다 급한 일이 있으시다고요? 여긴 예약금도 넣었고 부모님도 다 와 계세요? 정말 안 오시는 건가요? 글쎄, 내가 일이 좀 생겼네. 지금 가도 늦을 것 같은데 자네들끼리 식사해도 괜찮아? 그래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안 오시면 저희 입장도 곤란해져요. 다들 기다리고 있어서요. 늦게라도 꼭 와주세요. 알겠네. 그럼 늦게라도 가보지. 잠깐만 기다리게. 기완 씨 부부가 호텔에 도착한 시간은 상견례 약속 시간보다 2시간이 지나고 나서였습니다. 테이블에는 이미 음료가 식어 있었고 예비사위 가족은 당황한 기색으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기완 씨는 무표정하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기완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제 친구들 모임이 좀 길어졌거든. 몸이 좀 피곤해서 말이야. 뭐 어때? 두 분도 지난번 우리한테 그러셨잖아.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서 어제 좀 무리해서 달렸지 뭔가. 두 분도 이해하시죠? 그러자 예비 안사돈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입가가 일그러졌고 예비 바깥사돈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난번 일은 충분히 사과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여기가 얼마짜리 호텔인데요? 기완 씨는 태연하게 물잔을 들었습니다. 원래 애들이 어른들 하는 거 보고 배우는 법 아니겠습니까? 저번부터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으신 것 같아서요. 제가 예민한 건지 여러분이 이상하신 건지 고민도 좀 했었는데 지금 반응들 보니 이 집안이 이상한 게 맞는 것 같네요. 말을 끝낸 기완 씨는 무심하게 식전에 나오는 빵을 집어들었습니다.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누구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예비 사위는 눈치를 보며 말을 얹지 못했고 기완 씨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테이블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딸과 아내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입꼬리를 살짝 올리는 것을 간신히 참아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상했던 반응이 튀어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이 결혼을 어떻게 시켜요? 초반부터 이렇게 안 맞으면 결혼 못 시키죠. 기완 씨는 냉큼 되물었습니다. 파혼하자는 건가요? 파혼 못할 것도 없죠.
저는 뒤끝 있는 사람들이랑은 안 맞거든요. 기환 씨는 주머니 속에 들은 녹음기를 꼭 움켜쥐었습니다. 호텔 안으로 들어서면서부터 이미 녹음 버튼을 눌러뒀던 녹음기가 주머니 안에 든든하게 들어있었죠. 자네도 파혼 생각이 있다는 건가? 파혼을 먼저 요구하는 건가? 결혼이 아무리 남녀 사이 일이라지만 가족끼리도 얽혀 있는 거잖아요. 저희 가족을 이렇게 무시하면 이혼보단 파혼이 낫겠네요. 좋습니다. 파혼을 먼저 요구했으니 위약금과 모든 취소 비용은 그쪽에서 부담하셔야겠네요. 일방적으로 약속을 깬 쪽이 손해배상을 하는 겁니다. 이 대화 다 녹음됐으니 이제 다른 말은 못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자켓에 있는 녹음기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새 가족이 될 뻔했던 그 사람들이 모두 황당한 눈초리로 기환 씨를 바라봤죠. 자, 이제 두 번 다시 얼굴 볼 일 없겠지요? 처음에 보여준 무례한 태도, 그게 우리가 느낀 모욕입니다. 우리 딸은 어디 가서도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지각, 회피, 무책임의 심지형 부모까지 무례하다니 더 볼 것도 없습니다. 이런 집안 사람에게 내 딸 못 맡깁니다. 더 이상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그렇게 세 사람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호텔 로비로 향하는 복도에서 뒤편에서 발소리와 함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실수였어요. 정말 미안해요. 다시 이야기 좀. 하지만 기환 씨 가족은 단 한 번의 고개 돌림도 없이 속 시원한 걸음으로 호텔을 떠났습니다. 그 일 이후 기환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대비를 했습니다. 상대 집안이 자존심을 세운다며 법적 대응이라도 해오면 번거로운 일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먼저 파혼을 언급한 쪽은 분명했고 그것이 녹음으로도 남아 있었으니 더 이상 물고 늘어질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연락 한 통 없이 그 어떤 항의도 없이 잠잠했습니다. 딸에게 들은 바로는 파혼 이후 며칠 지나 예비사위가 연락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잠깐이라도 볼 수 없겠냐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콩깍지가 드디어 떨어져 나간 딸은 단호히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더 연락이 없다더군요. 끈기도 없는 놈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일이 퍼졌다고 했습니다. 예비사위가 저지른 무리한 행동에 대해 소문을 퍼뜨리기 좋아하는 직원이 사건 내막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신입이 상견례의 양가 부모를 방치했다는 이야기는 회사 사람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가 된 거죠. 회사에선 다 알아버렸어요. 내가 진짜 남사스러워서 누가 다 말하고 다녔는지 아마 같은 부서 직원 같아요. 아이고, 회사에서 얼굴 어떻게 들고 다니나 몰라. 그래도 연희 너는 괜찮지? 사람들 시선 뭐 그렇고 그런 거잖아. 신경 안 써요. 오히려 다들 저 편 들어줬어요. 회사 사람들 중에 그 사람 별로 안 좋게 보는 사람도 많았더라고요. 왜 진작 안 말려줬나 몰라. 처음에는 걱정도 했습니다. 같은 회사 직원과 연애했던 만큼 파혼 이후 어색한 기류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도 있었지만 기우였습니다. 그 남자는 그다지 능력 있는 인물이 아니었고 성실함도 부족했습니다. 회사에서도 그 점이 드러났던 것인지 파혼 이야기가 퍼지자 자발적으로 부서 이동을 신청했고 곧 다른 부서로 옮겨졌다고 했습니다. 반면 딸은 회사를 잘 적응해 나갔습니다. 처음엔 업무와 환경에 부담을 느꼈던 것 사실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팀원들과의 호흡도 맞아지고 성과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예전처럼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일에 집중하는 태도였습니다. 그 팀장님 알죠? 예전에 저한테 잔소리 많이 하시던 분. 기억나지. 그 사람 요즘은 뭐라 하냐?
요즘엔 말도 잘 안 하세요. 한 번은 회의 끝나고 와서 이러더라고요. 그 사람 얘기 들었다고 자긴 진작부터 그렇게 느꼈대요. 영악하고 약삭 빠른 구석 있다고. 그래? 뭐라고 답했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괜히 입 열었다가 또 뒷말 나올까봐. 그냥 웃기만 했어요. 그러는 지도 말만 팀장이지 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기환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확실히 달라졌구나. 많이 성숙해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억울하다고 울거나 변명했을 텐데, 이제는 침묵하되 그걸로 정리할 줄 아는 능력도 갖게 된 거죠. 지금은 회사에서도 떳떳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출근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 일정을 정리하고 후배들에게도 자주 조언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사람을 볼 때도 신중해졌습니다. 예전엔 딸한테 잔소리만 하게 됐었는데 요즘엔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하는 시간입니다. 이제서야 딸이 다 컸다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내도 그런 딸을 대견해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 참 잘 컸다. 힘든 일 겪고도 이렇게 괜찮게 살아가는 거 보면 내가 다 고맙지 뭐야. 기환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는 분 중에 결혼을 앞둔 자식이 있다면 꼭 한 번쯤은 상대를 살펴보길 바랍니다. 화려한 배경이나 말솜씨보다 중요한 건 결국 그 사람의 태도와 집안 분위기가 아닐까요? 때로는 한 번의 실수가 그 집안의 모든 것일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